엔진의 성능이 뛰어나면 직선도로에서 빠르지만 차량의 무게가 가벼우면 모든 곳에서 다 빠르다 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차량의 경량화, 오로지 경량화에만 집중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량화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해도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변변한 내장재 하나 붙이지 않았었던 그 회사,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경량화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 포텐셜을 끌어올려서 승부를 볼게. 바로 로터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능을 끌어올린 고성능 차량 중에 한 대가 바로 이 엘레트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차량은 로터스 엘레트레 S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은 R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가장 디폴트 값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로워진 시대의 로터스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사실은 구시대의 로터스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새로운 시대의 로터스를 바탕으로 저는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 새롭게 바뀐 로터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델인 엘레트레, 과연 어떤 모델일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 PD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인 시승 전에 저희가 이 차량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로터스 도산대로 매장이 처음 생겼을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 전달해 드렸던 것들 위주로 살짝씩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때는 안 되어 있었던 한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한글화가 이루어졌는데 좀 번역기를 잘못 돌린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까 전에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면서 식별 코드 뜰 때 보니까 네 아니오로 뜨는데 여기에 그래라고 떠 있어가지고 되게 혼자서 빵 터졌었거든요.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한글화가 미비화되어 있다거나 어감이 이상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활용이라든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와도 약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센터에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거밖에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엘레트레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에 넘어서 아주 조그만한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간단하게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로터스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브랜드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변한 내장재도 넣지 않던 브랜드였어요. 심지어 오디오도 없고 에어컨도 안 달려져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중국의 지리 자동차 산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이 차량에 이식을 했겠죠.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한 브랜드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잘 만들었다. 내장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죽 내장재를 상당히 많이 둘렀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럭셔리 스포츠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차량 내장재 곳곳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용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입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내년 초쯤에 이 차량에 들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KEF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출력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오디오가 1380W예요. 기본형이 1380W.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옵션을 선택을 한다. KEF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2160W의 23개의 스피커가 달린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차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한 마음도 못 참고 엄청나게 다 던졌는지.
오디오 미쳤다. 진짜 듣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는 게, 자동차용 오디오라는 거는 그 자동차의 실질적인 구매층에 맞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들 타시는 플래그십 세단이야. 아무래도 클래식이라든가 교양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강세를 띠는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고, 젊은 친구들이 탈 수 있는 차량 중에서도 그나마 프리미엄 오디오가 달려져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강조되거나 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좋게 들을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케이스는 실제로 보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얘는 일단 공존이 되네요. 피아노의 울림 같은 거, 이 소리의 울림이 쫙 하고 울려 퍼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살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들었던 카라의 퀸스 같은 경우에 베이스 울려주는 것도, 이것도 장난이 아니고, 일렉기타 사운드가 처음에 도드라지는 그 QWER의 사랑하자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일렉기타 사운드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서, 심지어 지금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멜론으로 음악을 재생을 했는데도 사운드의 질감이 이래요. 오디오 박수. 네. 이번 시승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소모량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800V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50kW의 충전 용량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스포츠 드라이빙 시에 코너링 성능,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1회 충전 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겠지만은 시승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돼서 춘천까지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시작인 남양주 요금소거든요. 현재 배터리 잔량 41%입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는 211km라고 떠 있는데요. 제가 춘천에 항상 주행 테스트하러 가는 데까지 94km거든요, 거리가. 211km에서 94km를 빼면은 117km가 산술적으로는 남아야지 맞는 겁니다. 어쨌든 오르막길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행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보여드려야 되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발진력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행 가는 거리가 적게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시승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가다 보면은 해가 좀 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어둡게 나올 건데, 뭐 어쨌든 제 얼굴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엘레트레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엘레트레 S 엔트리급 모델이고요. 고성능 모델이 엘레트레 R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CATL에서 공급한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의 용량은 112kWh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보면은 괴물이거든요. 괴물. 듀얼 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4륜 구동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612마력, 최대 토크는 71.2kg 포스 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었다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성능 정도가 되는 건데, R 같은 경우는요, 최고 출력이 918마력에 최대 토크는 100이 넘어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밟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밟아볼게요. 거의 제한 속도에 가까운 속도긴 한데요. 그러면은 높은 속도죠.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니까 고속에서 낼 수 있는 출력의 영역이 조금 한계적이긴 해요. 내연기관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아보면은 제 순간적으로 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저도 지금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보급형 전기차들, 그런 경우에는 시속 100km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다운 폭발적인 파워트레인의 출력, 이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속 100km에서 굳이 테스트를 해본 건데 깜짝 놀랄 정도로 튀어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심지어 주행 모드가 그냥 일반적인 투어 모드거든요. 가속 페달 한 번만 또 꾹 밟아볼게요. 가속 페달 100% 꾹. 확실히 600마력에 70kg 포스 미터가 넘는
이 토크는 다르긴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확. 처음에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워낙에 고성능 전기차를 표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내 상황에서 처음 가속 페달에 발을 얹어서 출발할 때는 생각보다는 둔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출력 제어를 조금 하는 편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운전자가 조금 더 가속 페달에다가 발을 얹어서 출력을 요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확실히 미친 힘을 보여줍니다. 정말 미친 힘이에요. 지금 현재 시속이 104km거든요. 가속 페달을 얹은 발의 힘을 조금씩만 줘볼게요. 깔짝 깔짝 깔짝. 이렇게만 해도 움찔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버리면은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되게 피곤하지 않느냐, 살짝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피곤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레인지예요. 말 그대로 주행 거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주행 모드거든요. 현대기아로 따지자면 에코 모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레인지 모드를 선택하자마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긴장을 했다가 그 중요한 일이 끝났을 때 힘껏 올라가 있던 승모랑 어깨를 쫙 풀리면서 힘이 쭉 풀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깔짝 깔짝 깔짝. 그냥 일반적인 주행 모드일 때에 비해서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레인지 모드를 두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도 패들 시프트가 달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회생제동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패들 시프트처럼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 있는 거 딸깍, 오른쪽에 있는 거 딸깍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관장하는 레버고요, 왼쪽에 있는 건 회생제동을 관장하는 레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깔딱 해보면요, 오프로드 모드네요. 차고가 딱 올라갔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속주행 상황이잖아요. 서스펜션의 높이를 의도적으로 좀 낮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자마자 차고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계기판을 보시게 됐을 때 롤링과 피칭에 대한 각도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발진력에 있어서 차이는 아주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워낙에 자극적이에요. 민감도가 조금 차이가 있으려나? 깔짝 깔짝 깔짝. 아유, 민감도가 차이가 좀 크네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어 모드로 하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레인지 모드로는 따로 설정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때마다 자꾸 이 바탕화면으로 나가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제니까 OTA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워트레인의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고성능 전기차가 가진 그 짜릿한 느낌을 100% 발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S만 돼도 이 정도인데 굳이 R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R은 이것보다 더 짜릿하겠죠. 이 차량 회생제동이 무려 4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회생제동을 아예 꺼놓는 상태부터 레벨 1, 2, 3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수입산 전기차들이 대부분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게 바로 이 회생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웬만큼 회생제동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강하긴 한데 끌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엘리트레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설정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먹입니다. 현대기아의 회생제동 레벨 3단계보다 높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마 이 차량이 처음인 것 같아요. 회생제동을 강하게 먹히는 거는 좋은데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해요. 고속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점층적으로 회생제동을 매겨준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시내 상황에서는 조금 팍
빡빡하고 먹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시내 상황에서는 이 회생제동 레벨 3로 놓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살짝의 멀미 기운 같은 것이 나서 지금 회생제동 레벨 2로 해놨는데, 되게 다양한 회생제동 레벨을 준비한 건 좋지만 저속의 상황에서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아마 회생제동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막히는 길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의 느낌이 제각각일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천천히 눌러 밟았을 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멈추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같은 느낌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울컥하면서 좀 급하게 멈춰서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막히는 길에서 유독 그러더라고요. 모든 엘레트레에서 발견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뜩이나 막히는 것도 불쾌한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담력이 제각각이면은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나죠. 무려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차량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동그란 사이렌 같은 거 달려져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라이다 센서인데, 라이다 센서가 되게 비싸요.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력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평소에는 수납돼 있다가 켜면은 이게 올라오거든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에이다스 성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까지 같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9분 길인데요. 차선 중앙 되게 잘 잡네요. 핸들 잡기,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그냥 핸들 잡기라고 떴는데요. 네, 손 갖다 대자마자 경고 풀리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들?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습니다. 혹여나 차선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지 방향지시등 켜봤는데요. 차선까지 바꿔주진 않습니다. 9분 로터리에서 속도를 좀 줄이고, 삐끗하거나 그럴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진짜 무슨 궤적을 따라가는 것 마냥 차선 중앙을 상당히 잘 잡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9분 코너에서 속도를 좀 내보면은, 코너링 좋아요. 코너링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방에 저보다 조금 느린 차량이 있는데요. 차간거리는 지금 한 중간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감속하는 것도 모르게 되게 천천히 감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앞차가 속도를 높였다가 속도를 낮췄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가감속하는 것이 이질적이거나 하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 차량을 추월을 해보겠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뻥 뚫려 있으니까 가속을 빠르게 해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가감속하는 느낌 자체가 시스템이 이 차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로터스는 경량화, 에이다스 기술을 로터스가 개발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지리자동차의 에이다스 기술을 어느 정도 이 차에다가 이식을 했을 건데, 에이다스 성능 되게 좋네요. 그런 이 차의 에이다스에서도 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속 주행일 때 브레이크의 담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아마 회생제동이지 않을까 하고 좀 추측을 했었잖아요. 앞에 차량 때문에 정지를 하는 상황, 정차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툭툭 하고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매번 그런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처럼 종종 그래요. 종종. 막히는 환경에서의 에이다스도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일단 에이다스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수준급이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해가 져버렸네요. 여기 제가 항상 코너링 테스트 하는 곳인데, 오늘은 진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느낌만 살짝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바꿔봐야 되겠죠. 오토 하이빔이긴 한데 대형 차량이나 앞에 있는 차량의 후미등을 피해가는 정도의 아주 똑똑한 하이빔은 아닙니다. 그냥 하이빔이 꺼졌다 켜졌다 이 정도인데, 전후방 차량이 아무도 없는데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표지판에 반사되는 것들을 대항 차량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의 다른 수입차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에 비해서는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코너링 느낌만 볼게요. 와, 뭐 거의 돌덩이 수준인데요.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차체 세팅 자체가 좀 단단한 편이에요. 하드한 편인데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승차감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편한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상체랑 하체랑 따로 논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 없이 스키드음도 안 나요. 심지어 이 차가 전고가 높은 SUV 형태란 말이에요. 게다가 전기차잖아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낮은 시트 포지션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스포츠형 SUV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전고가 높아서 발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롤링이라든가 하체가 먼저 움직여주고 상체는 살짝 한 반박자쯤 늦게 따라와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낮은 스포츠카 타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냥 하나의 돌덩이가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차체 크기나 그리고 차체 무게, 이 차량 무게가 2톤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다니는 이 와인딩이 조금 빡센 와인딩이긴 해요. 이런 와인딩을 다니기에는 솔직히 스펙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크기의 차량이고 부담스러운 무게의 차량이거든요. 크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있는데 무게로 인한 뭐 하중이동 때문에 뭐 차가 불안하다거나 서스펜션이 어떻게 돼서 막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터스가 단순히 스티어링 휠도 묵직한 것 봐, 스포츠 모드로 뒀다고. 그래서 로터스가 단순히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높여서 전기 모터의 성능을 높이고 배터리를 큰 거를 넣어서 폭발적인 출력으로 압도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하체 세팅이 사기예요. 롤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의아한 거라고 하면은 피칭이 유독 가속 페달을 꾹 눌러 밟아서 뒤쪽이 쫙 주저앉을 때 있죠. 이때만 느껴지거든요. 노즈 다이브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앞으로 차가 고꾸라지거나 하는 느낌을 크게 받은 적이 없는데, 피칭마저 너무 완벽하게 제어를 해버리면은 가속력이 암만 높은 차라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상체가 뒤로 팍 하고 넘어간 듯한 이 느낌이 없으면은 성능이 암만 좋다고 한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서스펜션을 세팅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돼요. 잘 만들었다 차. 모든 것이 로터스한테는 새로운 영역이었을 텐데, SUV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럭셔리한 느낌도 그렇고 처음으로 한 것 친구는 너무나 수준이 이상급인데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후륜 조향되는 각도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3.5도인가? 그 정도로 봤었는데, 이 차량은 후륜 조향의 각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후륜 조향한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턴을 해본다거나 했을 때 이 차량 아까 전에 전장이 5.1m가 넘는다 그랬죠. 휠 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후륜 조향의 도움을 되게 톡톡히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코너링 성능이 좋은 것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가격이 한두 푼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과속 방지 턱. 이번에는 조금 높은 과속 방지 턱. 엘레트레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비싼 SUV들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많이 넣는데, 이 차는 로터스잖아요. 뛰어난 운동 성능을 바탕으로 성장한 브랜드고, 이 차량도 스포츠 전기 SUV라는 성질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을 주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노면의 진동 올라옵니다. 시트를 통한 노면의 진동도 아주 조금은 느껴져요. 승차감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해놓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노면의 잔진동 같은 경우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노면의 잔진동 또한 운전자한테 전달을 하고, 제가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리액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충격이 차량 내로 제법 들어오는 편입니다. 여기 조금 높은 과속방지턱인데, 네, 지금 현재 주행 모드가 투어 모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주행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물론 아예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면은 뭐 괜찮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지 않은, 컴포트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 단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충격을 조금씩은 완화시켜주는 느낌 자체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진짜 깔끔하긴 해요.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차량의 무게가 2톤이 넘어가고 휠 베이스는 또 3m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높은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뒷바퀴 있는 쪽이 좀 통통 튀거나 아니면 그 무게로 갔다가 팍 하고 짓눌러 버리는 그 아주 그 더러운 느낌, 그 불쾌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진 않아요. 모든 타이어의 접지가 과속방지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지나가 준다는 느낌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넘어가 주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승차감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편하게 탈 생각으로 샀다고 하면은 승차감이 되게 불편할 거고요.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생각해서 완전 스포티한 차량으로서 조금 하드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편하실 거예요. 저는 로터스라는 차량의 브랜드 세계에 있어서 오히려 이 차가 너무 편했으면은 되게 이질적이었을 것 같아요. 단단한 세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로터스도 이 럭셔리라는 영역에다가 발을 슬쩍 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방갈죽되어 있는 놈을 한 번만 더 지나가 볼게요. 내장재에서 잡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데, 이렇게 거친路면을 주행할 때는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잡소리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의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쉽다. 지금 일반적인路면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승차감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항상 주행 테스트를 하는 곳이 저 더러운路면이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지금 현재 시속 60km거든요. 60km로 넘어도 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나 이 차 불편해서 못하겠어, 이 차 왜 이렇게 승차감이 딱딱해 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승차감 세팅은 아니에요. 네, 찍어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10km는 좀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14%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는 68km입니다. 예상했던 것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지기 전에 최대한 여기 빨리 도착하려고 급하게 온 것도 있고, 시작점 자체가 고속도로였잖아요. 계속 쭉 고속주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막 보여드리려고 가속페달 까딱까딱까딱도 하고 100% 전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주행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깎인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이 800V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350kW까지 충전 용량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터스에서 밝히기로는 배터리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이 20분 만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피트가 제 기억에 가평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휴게소까지 일단 가서 이 피트에 충전을 물려보면서 충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 피트 앞입니다. 춘천 도착해서 그 상태로 여기까지 한 번에는 못 오겠어갖고 잠깐 충전을 했어요. 20%까지 충전을 해놨거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 2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실 차량의 제조사를 선택해주세요. 로터스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카드 리더기에 넣어주세요. 넣었는데, 넣었잖아요 선생님.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하, 고장난 것 같죠? 옆에 칸 가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신용카드에 IC 칩이 보이도록 이 친구는 또 왜 안 되는 거야?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삼성페이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안 되는 거지? 뭐가 이상해요? 야, 이것도 안 되면 난감한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도 안 되면은 오늘 컨텐츠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에서 최대 얼마 속도나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옆에 있는 그 환경부 충전기 속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거기다 꽂아봐야 되겠네요.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 후 삽입하시고 네, 꽂았습니다. 네, 충전이 이제 3%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얼마의 속도까지 충전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전은 얼마나 걸릴지 조금 이따가 다시 뵈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충전은 끝났고요. 80%까지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80%까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 403km 뜨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망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일단 컨텐츠가 폭삭 망했습니다. 저 채비 충전기가 최고로 지원하는 속도가 300kW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거기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았던 수치가 140kW대였고, 그래서 배터리 4%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6분 충전하다가 끊겼고, 그 다음에 10분 충전하다 끊겼으니까 37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수많은 억가들이 엮이고 엮여가지고 태어난 결과거든요. 조만간 이 차량과 똑같은 800V 시스템을 쓰는 세단이 있어요. 로터스 세단, 에메야. 그 차량 나오면은 급속 충전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화두를 던졌지만 로터스라는 브랜드는 경량화에만 집중하던 브랜드였어요. 그랬던 브랜드가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이런 차량을 만들게 됐다라는 게 이제 오프닝의 주된 골격이었는데, 기존의 로터스라는 브랜드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차가 바로 이 엘레트레라는 차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가 그 기존의 로터스 모델들을 타본 경험은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시승 중간에 저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죠. 미친 차입니다. 전기차니까 파워트레인의 출력 높은 거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를 하는데, 이 큰 크기에 이 큰 무게 등치로 가지고 코너 워크가 그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는 차마 예상도 못했어요. 많은 공간에 있어서 공기 역학을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프렁크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 프렁크가 되게 작은 이유가 프렁크 양 옆쪽으로 해서 앞범퍼에서 보니 쪽으로 공기가 흘러서 다운포스를 유도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은 다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앞 휠하우스 쪽에서 이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멍이 다 나 있어요. 뒷범퍼 휠하우스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고, 쬐다 와류를 해소하고 공기 역학적으로 차량이 조금 더 매끈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큰 덩치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역학 개수 0.26G에 불과합니다. 되게 여러모로 로터스가 아닌 것 같지만 로터스다운 차다. 그러면은 이 차는 단점이 없느냐? 그 전에 로터스가 해오지 않던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들이 아주 조금씩 보여요. 특히 럭셔리카로서 접근한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첫 시도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승차감을 기대하시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의 OS 같은 경우에도 이쁘게 잘 구성을 해놨는데,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저 밑으로 꺼져서 다시 켜야 된다든가, 럭셔리카의 영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제 작은 좀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세그먼트에서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차는 전무후무하거든요.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대형 전기 SUV인데 완전 스포티한 구성이야. 모델 X 플레드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타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차만큼 하체 성능이 뛰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체 진짜 잘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되는 게 있어요. 무게가 생각나지 않게끔 땅을 쫙 잘 잡아주는 부분은 있는데 차가 너무 커.
저는 시간이 지나서 로터스가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전기 SUV를 만들어주면은 이 세그먼트를 휘어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로터스에서 나중에쯤 그런 차량도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봤자 지리자동차 산하에 들어가서 이 차 제조도 중국에서 되지 않느냐. 실제로 운전석 도어 하단을 열어보면 옆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중국차에 대한 이 불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봤자 중국차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차체 곳곳에 로터스의 헤리티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로고들을 되게 많이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주행 감각에 있어서만큼은 로터스의 그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상당히 많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좋아요. 만약에 이 가격대에 조금 큰 SUV를 사고 싶은데 스포티한 성능을 놓칠 수 없다? 1순위로 시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브의 권혁TPD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